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꼭 깨물고 용기 낸 그 말, 커피 한 잔에 빌린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 보고 싶었단 말 하고 싶었죠. 그대도 같나요? 그대 나와 같나요? 그대도 조금은 내 생각했나요? 오늘은 내가 그댈 더 많이 웃게 할게요. 이대로 시간이 멈추길. 역사 한잔 할래요? 우철쌤의 역사 카페. 중국 원, 몽골 초원 지역에서 몽골족이 성장합니다. 그러한 몽골족을 1206년 테무친이 하나로 통합합니다. 왼쪽의 그림이 테무친입니다. 몽골족을 통합한 테무친은 몽골족의 부족장 회의인 쿠릴타이의 결정에 의해서 칭기스칸으로 즉위합니다. 여기서 칸이란 몽골족에서는 부족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몽골 부족들의 족장, 즉 대부족장의 뜻이 되겠네요. 이렇게 몽골 제국이 건국됩니다. 칭기스칸의 몽골 제국은 영토 확장 활동을 펼칩니다. 1215년 금나라의 수도 연경을 공격하여 정복합니다. 연경은 지금의 베이징입니다. 이때 금은 수도를 빼앗겼기 때문에 새로운 수도로 카이펑을 선택합니다. 연경을 점령한 몽골 제국은 서쪽으로 나아가 1219년 중앙아시아 피단길에 있는 호라즘 왕국을 공격하여 정복하고요. 이후 서쪽으로 더 나아가 1225년에 인더스강 유역까지 진출합니다. 1227년에는 장안 시안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서하를 공격하여 정복합니다. 이로써 비단길로 통하는 지역을 몽골 제국은 장악합니다. 하지만 칭기스칸은 병으로 사망하고 이후 칭기스칸을 계승한 칸들이 영토 확장 활동을 이어가면서 몽골 제국의 영토는 더욱더 커져갔습니다. 칭기스칸 다음의 칸으로 우구데이 칸이 즉위합니다. 몽골의 우구데이 칸은 남송에게 금 정보를 위한 동맹을 제의합니다. 이때 남송 이종은 몽골과 동맹을 결정하고요. 이로써 1234년에 몽골 남송 연합군이 만들어져 금나라를 공격합니다. 금은 이 공격을 버티지 못해 결국 멸망하고 만다. 1246년 우구데이 칸 다음으로 구유쿠 칸이 즉위합니다. 구유쿠 칸의 이야기는 자세한 이야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51년 구유쿠 칸 다음으로 몽케 칸이 즉위합니다. 몽케 칸이 즉위했을 때 1258년 서아시아 지역을 공격해서 이슬람 아바스 왕조를 멸망시켜 정복합니다. 이렇게 서아시아를 점령한 몽골 제국은 아나톨리아 지방까지 나아가 유럽과 맞닿게 됩니다. 이때 남송이 몽골과 협의 없이 화북지방으로 이동해서 러양, 카이펑 등을 점령합니다. 이에 몽골은 협의 없이 화북지방을 점령한 것을 이유로 1258년, 1259년 남송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몽골 몽케 칸이 사망하였고, 칸이 사망하였으니 몽골군은 일단은 철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몽골 내부에 칸 자리를 두고 권력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 권력 다툼에서 승리한 자는 바로 쿠빌라이였습니다. 쿠빌라이는 권력 다툼에서 승리하고 쿠빌라이 칸으로 즉위합니다. 그리고 1271년 수도를 카라코룸에서 대도, 지금의 베이징으로 이동을 했고요. 나라 이름을 몽골 제국에서 원으로 변경합니다. 이후 쿠빌라이 칸은 남송을 공격합니다. 1276년에 남송 수도 이만, 지금의 난징을 점령하였습니다. 하지만 남은 남송 세력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저항을 계속하자 1279년 원은 대대적으로 남송을 공격하여 모두 정벌해버립니다. 이로써 1279년 남송은 멸망하고 원이 중국을 통일합니다. 몽골 제국은 넓은 영토를 가졌습니다. 동쪽으로는 연해주 지역까지, 서쪽으로는 아나톨리아 지방까지 굉장히 넓죠. 바다를 제외하면 지구의 반바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서 모든 영토를 다스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울루스로 나누어 분할 통치하는 방법을 사용했죠. 여기서 울루스란 몽골 부족 집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몽골 제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건 원, 칸 울루스가 되겠고요. 나머지 주치, 차가타이, 훌라구 울루스들은 이 원의 칸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몽골족은 어떻게 이
이 넓은 영토를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이동 속도가 빨랐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명의 병사가 3마리에서 4마리의 말을 가지고 다니면서 말이 지칠 때마다 계속 바꿔 타서 장거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보르츠라는 소고기나 양고기를 가루로 만든 음식을 가지고 다니면서 군량의 무게를 줄였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많은 숫자의 쌀 가마니를 싣고 다녔기 때문에 식량이 도착할 시간을 맞춰서 이동을 하다 보니 그 속도가 늦었습니다. 그런데 몽골족은 이렇게 식량을 가볍게 만들어 다녔다. 또한 말가죽 갑옷을 입었는데 이 말가죽 갑옷은 가볍고 튼튼했습니다. 그래서 말이 빠르게 달릴 수 있었고 이 또한 이동 속도를 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먼 거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넓은 영토를 장악할 수 있었고 여기에 우수한 무기와 전술을 사용해서 많은 전투들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몽고궁, 당시 강력한 위력을 발휘했던 활이 되겠고요. 만곡도, 반달 모양의 칼인데 이 칼은 세계에서 사람을 많이 죽인 칼 유형 중에 하나라고 꼽힐 만큼 강력한 칼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투석기입니다. 중국의 성들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서아시아 지역은 개방적이기 때문에 성을 높게 지었는데 이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게 돌을 던지는 기구, 투석기가 있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높은 성도 금세 무너뜨렸다. 다음으로 몽골족은 태어날 때부터 말과 함께 했다라고 할 정도로 기마술이 뛰어났습니다. 기마술이란 말을 탔을 때 활용하는 기술을 기마술이라고 하는데 현란했다라고 합니다. 말 위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이 굉장히 다양했다라고 할 정도로 기마술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무기와 전술들을 활용했기 때문에 몽골족의 공격에 적들은 쉽게 무너져갔다. 또한 전투가 일어나면 사람이 죽기 마련인데 부족한 병력들 또는 추가 병력들을 정복한 지역에서 보충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몽골군은 오히려 정복할 때마다 늘어나 많은 영토를 정복할 수 있었다. 이거 위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14세기에 들어서 원은 세력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칸이라는 자리를 두고 왕위 계승 다툼이 굉장히 자주 일어났고요. 이는 지방 통제력을 약화시켰기 때문에 군사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많이 화폐인 교초를 만든 탓에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었고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물건의 가격, 물가가 높아진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는 못 사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못 살게 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가난하게 만드는 상황으로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백성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원사회에는 미륵신앙, 백년교가 유행합니다. 백년교는 남북조 시대의 동진의 승려 해원이 백년사에서 조직하여 만든 종교입니다. 이 백년교가 쭉 사람들 사이에서 전파되다가 원사회가 혼란한 시기에 한산동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산동은 자신이 미륵이다라고 칭하면서 백성들을 위해 자신이 왔고 백성들을 위해 자신이 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이 말을 믿은 농민들이 한산동을 지지하기 시작했고 한산동은 반란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이 계획이 사전에 들키게 되면서 사형을 받고요. 그의 아들 할리마가 아버지의 반란 계획을 이어받아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백년교도의 난입니다. 백년교를 믿는 사람들의 반란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한편임을 알리기 위해 붉은색 두건을 착용합니다. 그래서 이 백년교도의 난을 홍건적의 난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백년교도의 난, 홍건적의 난 때 외쳤던 구호는요. 반원, 반지주였습니다. 원으로부터 벗어나자. 그리고 자신의 배만 채우려고 하는 땅주인, 지주로부터 벗어나자. 이러한 백년교도의 난에서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반란 세력에 참여했던 주원장은 중간에 이 반란 세력에서 나와 강남지방 지주 세력과 연합을 하여 세력을 크게 키웁니다. 크게 성장한 주원장 세력은 강남 화북 지역을 공격하여 정복하기 시작했고 이후 난징에 명을 건국하였고 주원장은 황제의 자리에 올라 명태조가 됩니다. 명태조라고도 부르고요. 홍무제라고도 불린다. 1368년 명은 군대를 일으켜 원을 공격합니다. 원은 명의 공격을 버티지 못해 결국 멸망하였고요. 원의 남은 세력은 자신들이 처음 수도로 삼았던 카라코룸으로 이동합니다. 이 카라코룸에 도착한 원의 남은 세력은 이곳에서 새로운 원, 북원을 건국합니다. 하지만 명은 1388년 이 북원을 공격합니다. 북원은 이 공격을 막지 못해 결국 원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이후 몽골족은 다시 유목민족으로 돌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원 지배체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원은 넓은 영토를 가졌고 다양한 민족을 지배합니다. 이 과정에서 원은 민족별로 등급을 나누어 차별 지배를 합니다. 이를 몽골 제1주의라고 하는데요. 몽골인을 가장 높은 등급으로, 그 다음 등급으로 서역 출신 색목인, 색목인이란 색깔 색자, 목은 눈목자, 눈이 갈색이나 검색이 아닌 초록색, 파란색 색깔이 들어간 민족, 즉 서양인을 뜻합니다. 이 서양인을 2등급으로 둡니다. 왜 그랬냐? 당시 서양인은 수학, 과학, 기록, 행정 업무 등에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서양인을 2등급으로 두어 활용했다. 3등급에는 화북지방에 살고 있는 중국인, 한인, 고려인, 여진인, 거란인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인, 남송 사람들이 4등급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남인, 남송인이 가장 아랫단계에 있는 이유는요. 화북지방의 중국인, 고려인, 여진인, 거란인은 앞서서 몽골의 공격에 굴복했습니다. 항복을 했죠. 근데 남송인, 남인은 끝까지 버티고 수도가 함락되었어도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끝까지 저항해서 원이 이들을 철저히 차별하기 위해서 4등급에 배치했습니다. 적당히 하다가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 싸워서 원이 불편했다 이거죠. 원나라는 과거제의 선발을 줄이고 민족에 따라 차별 선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몽골인이나 색목인 위주로 관리를 선발했다. 물론 중국인들도 선발이 되었지만요. 따라하면 돼요. 카운터 줄게요. 어렵지 않아요. 단순하긴 해도 힘이 될 거예요. 행복의 주문 하나 둘 셋 넷.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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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져라. 우울한 사람도 지친 사람들도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바이바이.